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용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AI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장 잘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실 아트랩의 엄태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트랩의 엄태웅, 보통은 테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테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부터는 제가 테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리님 소개를 조금 더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 개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로봇계에서 안 유명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AI계에서 안 유명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I 로보틱스 연구자였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아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창업을 해서 현재는 스타트업 대표로 만 3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트랩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아트랩에 대한 소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트랩이라고 딱 들으시면은 여기 미디어 아트 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트랩의 ART가 AI and Robotics Tech의 약자예요. 그래서 제 백그라운드가 AI 로보틱스 테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트랩이라고 해서 이 아트라고 하는 것을 AI and Robotics Tech를 세상에 뿌리내린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세워진 스타트업이 아트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로는 제 개인의 삶이 좀 아티스트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자나 학자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지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하면서 연구자 생활을 했었고 한편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AI 로보틱스 연구자들이 그렇게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지 이 산업이 조금 더 좀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산업에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트랩이라고 하는 곳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트랩이 처음에는 좀 제너럴하게 시작했지만 곧바로 뷰티 산업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스킨케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면은 AI가 스킨케어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피부가 나아지는 법, 모두가 피부가 나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 나아지는 법을 AI가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트랩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테리님에 대한 소개를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테리님께서 이제 로보틱스, 그리고 공학자로 해야 되나요? 네, 공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공학자이자 데이터를 다루시는 사람으로 이제 좁은 식견으로는 테리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필드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하실 수 있는 분야들,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트랩은 처음엔 제너럴하게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뷰티 산업 쪽에서 이제 스킨케어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왜 하필 뷰티 산업이었을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길을 밟아왔냐면은 한 10년 정도를 연구자 생활을 했어요. 이런저런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논문도 몇십 편 내고 또 인용수도 한 850 지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사실 인용수는 나이가 들면 계속 쌓여갑니다. 이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과연 내가 논문 하나를 더 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석사 들어가고 박사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네. 막 풋풋하게 이렇게 논문을 내면은 포스터 앞에서 사진도 찍고 또 누가 인용을 하거나 외국에서 뭔가 이거 논문 연락이 오면 가슴 설레고 그러거든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거 누가 읽을까 싶었는데 누가 읽고 질문도 하고 있어. 그럼 되게 신기하거든요. 인용까지 하고. 네. 근데 나중 되면은 이게 정말로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인용수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논문을 위해서 인용이 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역시도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세상 최고의 AI 연구자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쯤은 사실 AI 연구 안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럼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르렀던 것 같아요. IT계에서는 내가 없어져도 그냥 괜찮겠다. 왜냐하면 뭔가 뭐 AI든 개발이든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황무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 황무지 중에서도 어떤 황무지를 원했냐면은 사람들의 일상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백엔드에서 혹은 뭐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음료를 마시고 뭐 얼굴에 치장을 하고 뭐 건강을 다루고 이런 것처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을 좀 나아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랩의 미션이 이제 그렇거든요. AI 앤 로보틱스 테크로 사람들의 일상의 가치를 더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기술은 늘 일상을 향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 중에서도 어쩌다 보니까 뷰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시장이자 미개척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제너럴하게 스타트업이 다룰 만할 때 이제 좋은 문제가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할 때 네. 굉장히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디지털로 옮겼을 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택시를 잡는 행위를 디지털로 옮긴다. 뭐 배달을 시키는 행위를 디지털로 옮긴다. 뭐 이런 것처럼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누구나 얼굴에다 뭘 바르잖아요. 그쵸. 누구나 얼굴을 씻고 뭐 거울도 보기도 하고. 근데 이 행위에 과연 디지털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 피부가 어떻게 해야 좋아지고 어떻게 해야 나빠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도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을 때 좀 글로벌로 나갔을 때 경쟁력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 뭐 반도체도 있고 요즘엔 뭐 전기차 배터리도 있고 하겠지만 뷰티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좀 경쟁력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시장에 AI가 들어온다면 어떨까를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한편으로서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의 이제 뭐 엔젤 투자자였던 이제 노정석 대표님이라든지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뭐 코스맥스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1위의 ODM 업체가 있거든요. 그 네. ODM이라고 하면은 뭐 로레알 이런 데서 화장품을 다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냥 브랜드의 아이디어만 주면은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제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 매니팩처링을 대신해 주는 곳들이 있는데 그 글로벌 1, 2위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1위가 코스맥스, 2위가 한국콜마 이런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코스맥스에서 이제 2019년 당시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AI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미팅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 아트랩이 처음 풀고자 하는 문제로서 이 뷰티 산업의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재미가 있겠다, 흥미로운 문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뷰티 중에서도 스킨케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뛰어드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 시간이 지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혹은 그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지난 3년간 뭐 계속 사실은 주변에서는 뭔가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야, 화장품에 무슨 그렇게까지 기술을 하고 있어, AI를 하고 있어.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쓱쓱쓱쓱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딩 이렇게 해서 내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거기에 공들이지 말고 차라리 마케팅비로 이만큼을 써.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미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는 나중에 뷰티를 안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하지만 AI 앤 로보틱스 테크가 세상에 뿌리내린 일과 별개의 일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뷰티 산업에 있으면서도 화장품을 잘 팔아서 돈을 번다. 이건 저희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간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AI나 로보틱스 테크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게 포인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AI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는 어떻게 하면 쌓이느냐라고 하면은 디지털을 쓸 때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필름 카메라를 쓰고 찍고 그거를 나중에 스캔을 한다고 해도 빅데이터가 안 쌓여요.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다면 혹은 핸드폰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관련해서 AI 연구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얼굴을 씻고 뭐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뭐 메이크업을 하고 등등을 할 때 과연 디지털을 쓰는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전혀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피부과를 가도 그렇고 무슨 뭐 화장품 가게를 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레이어를 심는가? 그래서 그 레이어 안에서 데이터가 좀 생산되게끔 하는가가 목적이었고요. 지난 2년간 저희는 그런 디지털 레이어를 심고 데이터의 흐름을 만드는 데 좀 이제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처음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들이 나왔고 조금씩 AI들이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AI들을 산업에 조금씩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 AI와 데이터의 상관관계에서부터 약간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들을 때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AI가 그냥 마치 뭐 매직처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뿅 하고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AI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을 따라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개와 고양이 구분을 계속 해주면은 그걸 따라할 수 있는 AI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졌는지, 어떻게 하면 피부가 나빠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피부 데이터, 아니면 화장품을 썼을 때 그 이후의 피부 변화, 뭐 화장품 데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한 재료들이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큰 대학 병원에서도 굉장히 파편화돼 있은 상태에서 이런 그냥 뭐 SD 카드 이런 데에 모여 있을 뿐이고요. 거의 쓰이지 않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 회사 역시도 그냥 팔려나가면 그게 누가 어떻게 샀는지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뭐 여기서 샀다가 더 싸게 팔면 저기서 샀다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화장품을 썼기에 피부가 좋아졌는지 혹은 그 많은 그 화장품 유랑을 하다가 좀 정착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먼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로 이제 피부가 좋아지는 것, 나빠지는 것들을 꾸준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는 피부를 좀 잘 낫게 만들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겠다가 된 거죠. 그렇다면은 그 뛰어든 시점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트랩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런칭하는 순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데이터가 필요하면 뭐 돈 들여서 억지로 이렇게 뭐 설문이든 뭐 데이터 수집이든 데이터 수집하고 또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쿠처리들을 하고 그걸로 AI를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근데 그것들은 굉장히 일회성이고 또 다른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영속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요. 예를 들면은 뭐 계속적으로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잡고 그 택시 기사가 어느 길로 가야지 가장 빠른지를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시간대는 어느 길로 가야지 빠르구나를 AI가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러운 서비스 속에서 데이터가 쌓여야지 억지로 그냥 돈 주고 쌓는다고 쌓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스킨케어를 할 때 피부가 좋아지려고 할 때 그 안에서 과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디지털은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했고요. 사람이 행동을 바꾸는 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아주 막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사진으로 음식을 찍어야 된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음식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피부를 찍게끔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챌린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현실화된 아트랩의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B2C 앱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제 스킨로그라고 하는 앱인데요. 네. 그 스킨로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피부 기록 앱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특히나 여드름성 피부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도 카메라를 가지고 자신의 피부들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 생리주기가 오니까 여기가 뭐가 나기 시작했어. 내가 뭘 먹었더니 나기 시작했어. 이런 걸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예쁜 사진첩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피부 사진이 나오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따로 보관하거나 비밀스럽게 하거나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피부 기록 다이어리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피부 기록의 다이어리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AI를 조금 붙여가지고 네. 어떻게 찍더라도 그 또 동일한 부위의 피부 변화를 이렇게 추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볼 부위가 있으면 볼 부위만 계속 이렇게 넘겨다 보면은 이때쯤 되면 올라오고 내려가는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피부 기록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했고 당연히 저희는 찍자마자 이제 익명화가 돼요. 그러니까 익명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눈, 코, 입, 볼 이런 걸 다 조각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들을 다 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저희 역시도 그 피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킨로그라는 서비스가 기본적인 피부 기록 서비스였고요. 근데 요즘에는 점차 저희가 AI가 개발이 돼서 거기 안에서 수분의 정도가 어떤지 뭐 이제 유분의 정도 혹은 트러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서 아마 1년 안에는 뭐 피부 인바디 같은 수준의 어떤 그래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 피부 인바디라고 얘기하니까 느낌이 확 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어디 레이저 시술을 받아서 미백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럼 아무리 받아도 내가 진짜 피부가 밝아졌는지 안 밝아졌는지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꾸준히 찍으면은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죠. 당신의 피부톤이 밝아졌어요. 뭐 잡티가 없어졌어요. 이런 걸 보여드리면 좋겠고 또 그걸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 시술은 나에게 효과가 있구나. 이 시술은 나에게 효과가 없구나. 한편으로는 시술이 효과가 있으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당신에게 이게 효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더 이 시장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2C 앱이 바로 이 스킨로그고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칭 스키나이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B2B용인데요. B2B요? 네. B2B로서 이제 여러분들 화장품 몰에 가보시면은 정말로 혼란한 화장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대부분은 그냥 랭킹에서 높은 것 중에서 후기 보고서 고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기업에게도 리스크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르러 만약에 화장품몰에 들어온 다음에 3번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지 이 사람이 구매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계속 못 찾으면 그냥 나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드름이 고민인 사람인데 그냥 수분 많은 거 이런 걸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벌써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화장품몰도 바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골라주고 싶다. 바로 이 사람이 원하는 후기들을 좀 뽑아주고 싶다. 이런 개인화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화장품 몰이 있을 때 거기에 마치 검색 버튼처럼 카메라 버튼을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부터 내 피부를 모바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 당신이 어느 정도의 평균에 비해서 모공이 좀 넓으시네요. 수분이 좀 부족하시네요.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함으로써 이제 그것에 딱 맞게끔 솔루션에 해당하는 그 제품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솔루션들을 이제 몇몇 군데에서 이제 달고 있어가지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만약에라도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갔을 때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 게임이라든지 뭐든 내가 자주 보는 게 먼저 탁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화장품 사이트도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탁 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저희의 솔루션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업들은 저희 솔루션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트레이닝께서 그러한 것들, 이제 문제점이나 시장의 상황, 여러 가지 데이터의 부재들을 착안하셔서 뛰어드셨고, 그리고 뛰어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에 마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생각했던 그림과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투자자라든지 여러 사람한테 비판받았던 게 사람들이 정말 피부가 나아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산다고 생각하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적인 걸 소구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난 이런 걸 사는 사람이야. 난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믿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들은 이제 이걸 컨텐츠로 바라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크리에이터와 딱 맞게끔 해서 그 제품을 팔기도 하고. 근데 과연 이 시장에 과학이 혹은 공학이 소구하는 그 영역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해? 차라리 여기다 과투자하지 말고 그냥 마케팅에 투자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제로도 사람들이 정말로 피부를 좋기 위해서 만드냐라고 하면은 그게 일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화장품 회사들도 반신반의하거든요. 화장품이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이제 사활을 걸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걸 과학으로 대하고 공학으로 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의 그 한계점, 스레스홀드를 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결국 이 확실하지 않은 효능보다는 그냥 브랜드를 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화장품 피부를 나아질 수 있게끔 한다는 증거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좀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뭐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막 얘가 이걸 나아지게 만듭니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들 그냥 회사에서 몇 명 고용해가지고 어디 실험소에 보내가지고 좋은 결과 뽑아주세요라고 해서 광고 사진처럼 뽑은 거고, 또 광고협회 뭐 이런 좀 그 레귤레이션 그 규제하는 곳에서는 연구소에 맡겼으니까 이거는 광고해도 돼, 연구소에 안 맡겼으니 광고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로 사실과는 별개로 그냥 체리피킹 해가지고 광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의 허구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건 사실 데이터가 아니죠.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회사가 광고하고 싶은 것만 광고한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 좀 아는데 화장품이 피부 낫게 못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습 같은 역할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레이저 시술 같은 것들은 얼굴을 좀 깎아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그 순간에 이전 재생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화장품이 가장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이 매일마다의 그 내게에서 나오는 성분을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게 시작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이 성분들이 분비가 적어지는데, 그 부족한 분비물들을 이제 외부에서 채우는 게 화장품의 역할이에요. 그걸 채워주고 마지막에 이제 보습을 하는데, 그 보습이라는 건 사실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써긴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AI 연구자였었는데 분명히 네. 저 듣다 보니까 뭔가 빠져들어가지고 네. 화장품이란 이런 것인가 막 네. 이러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맞아. 저도 3년이라는 스타트업 생활에 날 이렇게 바꾸는구나. 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어려웠던 것들이나 생각했던 것과 현실에서의 차이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반대로 실제로 이걸 트라이 해보니까 이건 해볼만해 라고 느꼈던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뭐 이런 IT 업계에서도 뭐 조그만한 뭐 옛날에 넷플릭스 조그만 할 때, 유튜브가 조그만 할 때 뭐 블록버스터 이런 데를 막 이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화장품 업계라고 하는 곳, 혹은 뭐 피부과 병원, 성형외과 병원이란 이런 업계에서 우리 같은 스타트업을 절대로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더더욱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AI 박사들, 뭐 IT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도 되게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은다 한들 그 대기업이 이제까지 굴러왔던 그 생리들이 있어요. 여기는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SK2라는 브랜드를 띄웠던 사람들, 여기가 우리를 다 먹여 살렸어라고 하면 그 이미 정치 세력이 공고화돼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자체의 문화가 굉장히 IT스럽거나 굉장히 AI스럽지가 않은데, 과연 뛰어난 AI 연구자나 IT 연구자가 가서는 과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경직된 문화에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것들을 하는 시도가 단지 지금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그 시장 타이밍이 온다면은 결국은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은 점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아트레스는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비즈니스적인 측면, 시장에 대한 측면, 성숙도 여러 가지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한 뎁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아직 그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예를 들어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아니 뭐 저희는 디자인 팟캐스트니까 디자이너들과 일할 때 뭐 힘든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에피소드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영역이 정말로 새로운 영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자체를 디지털 스킨케어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디지털 스킨케어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스킨케어는 의료는 아니라서
규제는 적고 사진 습관 시장은 크다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는 의료는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품은 사실 의료는 아니잖아요. 또 혹은 뭐 피부 미용 시술 이런 것들도 의료 영역이 있고 또 의료 영역이 아닌 부분 영역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스킨케어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그 직군에서 조금씩 다른 역할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하는 거에서도 봤겠지만 AI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스킨케어, 피부가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 근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는 역할이 피부과 의사라든지 혹은 그런 스킨케어 전문가들의 것들을 AI에 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유저들의 니즈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 연구자 차원에서는 일단 이런 스킨케어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그냥 하이테크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에서 정말로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요즘에 이제 연구하면서 그런 고민들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말로 모공에게서 다 세워주는 거 원해? 그게 아니라 그냥 너가 얼마나 모공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 정도 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학자나 공학자라고 하면은 성능만 높이면 됐다면은 저희는 유저의 입장에서 이들이 원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공학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기획자 차원에서는 네. 이 전반적인 모든 이 흐름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저가 들어와서 남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그 안에서 이것들이 어떤 AI로 발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제 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는 AI가 굉장히 UX 디자인과 맞닿아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AI가 하는 일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패턴 따라쟁이를 만드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곧 그 데이터의 양과 질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또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게 UX 디자이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UX 디자이너가 얼마나 사람의 직관적인 행동을 UX에 녹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AI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이어주느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차원에서 조금 또 요것도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뷰티라고 하면은 사람들 좀 브랜드라든지 좀 더 화려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 UX 디자인, 뭐 UI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브랜딩이 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역시도 브랜딩이 좀 굉장히 뭐 테크하는 사람들이 좀 섹시하게 좀 이렇게 다가가야지 사람들도 이용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 차원에서 조금 더 다들 각자의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영역으로의 융합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조금 디자인에 대한 영역으로 좀 넘어오게 됐는데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정리해보자면 그 아트랩이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즉 뷰티 산업에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AI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그 아트랩에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자신의 스킨에 대한 그 행동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UX 디자이너나 혹은 프로덕트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어떤 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특수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 스타트업 대표가 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가장 좀 잘못했던 일을 꼽으라면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좋은 문제를 풀지 않았던 거죠. 좋지 않은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럼 이제 좋은 문제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좋은 문제죠.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면서도 그 해결책이 AI와 맞닿아 있어서 AI 성능적인 차원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기와 또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 이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문제는 사람의 니즈는 너무나도 큰데 사실 작은 기술만으로도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의 성수가 훨씬 더 올라갈 테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AI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AI라는 도구 가지고 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AI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시장에서 첫 번째 AI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첫 번째 AI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제까지 그게 잘 안 풀렸으니까 아무도 못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쉬우면서 가장 소비자의 니즈가 크고 그러면서 가장 데이터 생산이 쉽고 하는 그 좋은 문제를 고르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문제를 고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혹은 AI로 막 이렇게 상상하면 AI로 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AI가 그만큼 안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해버리는 그런 그쵸. 건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AI 스타트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원천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을 하는지 아니면 유저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우리의 원천 기술로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찾는지 요게 지금 순서가 저는 조금 헷갈려서 네, 분명하게 맞아요.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헷갈리죠? 네.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이 과연 어떻게 생긴 기업이냐에 따라 달리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사실 90%의 가치를 AI에서 안 주고 다른 데서 준다면은 사실 유저에서 90% 출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는 뭐 90%가 AI나 이런 거에 출발한다면은 당장은 유저한테 그 유저 센트릭한 걸 주지 못하겠지만 그것들이 더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혹은 간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B2B를 통해서 어떤 브랜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가치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지금 양방향 쌍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얘기와 비슷하냐면 데이터는 양이 중요한가요? 질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일단 처음엔 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양으로 따지면은 나중에 되면은 어떤 한계점을 넘지 못해요. 그저 그런 성능을 넘지 못하는데 그 다음부터 질을 잘 가다듬어야 정말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단계에 오르거든요. 양과 질 둘 다 중요한데 양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유저 센트릭이에요. 유저가 원하는 걸 하면은 유저는 쓰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양에서 압도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질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약간은 불편하게 하더라도 뭔가를 좀 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냥 피부만 찍지 말고 피부 찍을 때 너가 어떤 화장품을 썼는지 혹은 뭘 먹었는지 한번 기록 한번 해봐. 그럼 당연히 유저한테 귀찮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너가 뭐를 먹었을 때 피부가 안 좋아진지 나중에 우리가 밝혀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과 질의 끊임없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그래도 정답인 것은 어쨌든 유저에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약간이라도 6대4 정도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UX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적절한 정도를 찾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지겠네요. 네, 정도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마치 뭐 예를 들면 정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치 얘기하지 않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정치 생각해보면 각각의 부서에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제부 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쓸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UX 디자인도 일단은 UX 끝내주게 하고 AI 한 사람들 AI 끝내주게 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대화나 디베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지 굉장히 뭐 어설프게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내가 만약 AI 서비스에 관심이 있어요. 혹은 이런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AI로 풀어내는 여러 가지 패턴화에도 관심이 있다고 쳤을 때 과연 기술적으로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로 이런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적절한 출발점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그런 배울 수 있는 머티리얼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머티리얼도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런 거 다 들어보면 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똑똑해야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서 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이 아닌 진짜 나는 AI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AI 연구자나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AI 서비스 프로젝트. 사이드 같은 거라도.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OCR이라고 해서 이 글자 인식하는 거가 있거든요. OCR이라고 하면 이제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OCR 같이 이렇게 뭔가 예를 들면 찍으면은 간판을 인식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AI를 조금이라도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AI 하시는 분들, AI도 주니어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데이터도 그렇고 UX도 그렇고 이런 것들 고민하는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이너분들과 협업을 하고 싶을 때 저희 스펙트럼 커뮤니티를 찾는 것처럼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AI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네네.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는 그런 것은 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 AI 부스트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부스트 캠프들이 있거든요. 뭐 6개월짜리 부스트 캠프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뚝딱뚝딱 뭔가 있는 GitHub 코드나 이런 걸 가져와서 AI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과 그분들과 한번 소통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런 디자인 입혀볼까? 여기다 이런 프론트엔드 입혀가지고 한번 내볼까?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그 대부에 대해서 즉 개발에 대해서 배운다고 쳤을 때 어떤 것부터 처음에 노크하고 시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 실천을 생각했을 때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생활 코딩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 아니면 뭐 부트캠프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어떤 것들이든 시도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AI라는 그 키워드 혹은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제 입장에서는 개발을 배운다라는 키워드보다 조금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녹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그냥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고 그냥 지식적으로 보는 걸까? 이런 것 아니면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뭐 부스트 캠프나 이런 데를 노크해 보는 게 더 빠른 걸까? 하는 식의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주니어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같이 협업해 본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비전공자가 뭐 아무리 코딩을 하든 AI를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사실 뭐 챕터 뭐 마치 수학의 정석에서 집합 이런 거 배우듯이 앞에 있는 것만 하고 이제 말 테죠. 하지만 그것들을 공부 한번 해본다는 것이 소통 차원에서 굉장한 도움들을 주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 어깨 너머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또 소통하면서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협업 차원에서 일단 협업을 하고 협업을 하려면은 당연히 조금 더 뭐 콜세라라든지 이런 식의 코र्스들을 좀 들으면 좀 더 좋겠죠. 한편으로는 내가 한번 AI 모델을 한번 짜보면 조금 더 좋겠죠. 막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하면 더 좋은 것들이고 대신에 필수적인 거는 한번 협업을 한번 해보시라. 협업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야 이거 AI 이거 제대로 안 되잖아. 왜 성능이 안 좋아? 그러면은 또 AI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데이터 좀 모아줘. 그럼 그 데이터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의 그런 오픈 디스커션을 통해서 좀 데이터의 양과 질, AI 이런 선순환들을 한번 돌려보시면 조금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연결해서 보통 이제 아무것도 도메인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AI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이러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테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해했던 바는 처음에 사례를 하나 들어주신 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들의 반복된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걸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AI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요약해서 가름하자면 우리가 일련의 반복화된 패턴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이 AI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의 출발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혹은 내가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게 AI가 하는 일이고요. 근데 그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게 아직은 AI가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을 이용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디지털을 이용하는 단계가 있어야지 그 행동을 복사하는 디지털 데이터들이 생기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AI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AI가 만들어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좋은 AI가 만들어져야 결국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선순환의 첫 번째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점점 더 진화해가는 AI를 만드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아직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럼 현재 그나마 스킨 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테리님께서 이제 시장을 더 발견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접근하시는 거겠지만 그나마 잘 돼 있는 시장이 있나요? 많이 접근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제 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이제 전문의들과 많이 일을 하는데 피부과 말고 이제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있는 곳은 안과 같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안과요? 네, 안과에 있는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판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하는 거죠. 그럼 왜 잘할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그만큼 축적된 데이터들이 정형화된 게 맞나요? 네, 왜 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을까요? 안구 질환이 그만큼 잦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 많이 걸리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이죠? 병원에 가보셨어요? 안과 병원? 네, 저는 라식을 해서. 네, 가면은 어떻게 측정을 받나요?
그 안압부터 시작해서 기계적으로 계속 뭔가 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바로 디지털 레이어가 삽입이 돼 있는 거죠. 이미 삽입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피부과에 간다고 해도 굉장히 디지털로 뭔가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의사가 바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데이터가 화가 안 돼 있는데 스캐닝을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떤 병이 있든지 눈으로 이제 기계로 하고 찍고 예. 하다 보니까 이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이제 이미 디지털로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첫 단계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연스러운 것 중에서 그 기계, 디지털 레이어를 삽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그 스킨케어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계라든지 네. 뭐 이런 걸 삽입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기계는 옛날에 이제 IoT가 흥했을 때 네. 정말로 많은 IoT 피부 진단 뭐 이런 기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수분을 측정해 드립니다 이런 거. 근데 안 사요. 사람들이 돈을 사실 우리가 돈 쓰는 거 어디다 쓰냐 보면은 10만 원짜리 먹을 거는 사지만 갑자기 5천 원짜리 뭐 피부 진단기기 이런 거 안 사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는 거의 카테고리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이야말로 AI가 단지 핸드폰만으로 피부를 좀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구비된 퍼실리티나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바일 디바이스로 규정하고 거기서 출발을 하시는 거군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그거 수분까지 측정하려면은 뭐라도 이렇게 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카메라에다 확대기라도 달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 하면 저희의 밸류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자인 사이드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 저랑 테리님이 오늘 본격적으로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앱의 등장에 대한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07년도 이제 아이폰 등장 이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고가 많아지고 어플리케이션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시점부터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능력치들이 요구가 됐거든요. 저는 그 이전에 웹 베이스의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 디자이너가 현재 요구받는 것처럼 다양한 역할들을 요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앱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메인스트림이 된 것처럼 추후에 AI 서비스가 조금씩 계속 레이어를 쌓아 나가고 메인스트림이 되었을 때 디자이너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첨언해 줄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기존에 있던 UX 디자이너의 능력을 굉장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UX 디자이너들은 그런 챌린지들을 받잖아요. 이거 말 못한 애기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거 만들어야 된다. 정말로 애기들이 유튜브 말 못해도 유튜브 할 줄 알잖아요. 크고 키우고. 네. 그 정도로 직관적인 이런 인간의 행동을 결국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 차원에서도 이게 이식을 시켜놨잖아요. 그렇게 이식시키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디지털로 만들고 데이터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한 80% 이상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한 20-30%를 조금 추가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를 잘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로부터 혹은 UX로부터 생산된 데이터에 대해서 양과 질에 대한 것들을 감을 익히면서 AI 연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것,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찾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앱으로 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아직 앱이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것, 그곳에 처음으로 앱으로 진입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어색해요. 사실은 처음으로 카카오 택시를 잡았을 때도 그거 되게 어색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막 10,000원짜리 쿠폰 날려도 잘 안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정도로 UX에 대한 그런 아주 능력이 빠삭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 데이터가 흐름이 생길 텐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AI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만들어진 AI는 당연히 성능도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럼 이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데이터의 양을 늘려야 될 것인가? 데이터의 질을 높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를 낮춰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바꿔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UX 디자이너는 유저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AI 연구자는 우리 기술적인 걸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 실제로 지금 아트랩에서도 재직하고 계신 디자이너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면에서 지금 디자이너로서 뭐 시도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전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 분이 계시고 네. 한 분은 또 공석이라서 사실 여기 나온 것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석에 대한 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 지금 계신 분은 이제 이군섭님이라고 하는 분이시고 네. 옛날에 이제 쿼트라고 하는 디자인 에이전시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세요. 쿼트요? 네, 쿼트라고 하는 곳이고 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는 그 예전에 그 세월호 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 시위 현장에서 이제 고래가 AR로 날아다닌다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고래가 AR로? 네. 예.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들어서 하늘로 비춰보면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노란 리본을 단 고래들이 이렇게 떠다니게끔 하는 막 그런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군섭님이 추구하는 디자인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디자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 뭐 진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뭐 영상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러면서도 사실 개발에도 관심이 있고 AR, AI 다 관심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코딩도 하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터랙션을 넓히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AR이라는 것을 본인이 공부를 직접 하고 그걸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그분에게서 봤던 좋은 면은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그냥 디자인 실력이 정말 쩔어요. 쩌는 게 있어요. 근데 디자인 실력이 쩐다는 게 그 에스테틱한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UX로서의 뭔가? UX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네. 그분은 원래부터 이제 뭐 영상미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뭐 프로덕션에도 있으셨고 하다 보니까 기존 전통적인 디자인 UX 말고 비주얼 디자인. 네, 비주얼 쪽에서 그쪽의 영역이 일단 쩌는데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라든지 나 직접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코딩도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다가 2019년에 이제 저랑 이렇게 알게 되어서 왜 알게 됐냐면 이제 AI를 자신의 어떤 디자인에 접목을 시키고 싶다. 근데 AI를 같이 알고 싶으니까 나랑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이제 인연을 맺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제 왕성한 AI에 대한 호기심, AI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AI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디자인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 역할 역량 자체는 일단 뛰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결국 그 한 사람이 하나의 부서를 대표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회사의 역량이고 그래서 그 기본기는 당연히 뛰어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아까 뭐 코딩이든 뭐 AI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거침없이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걸 단지 학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술을 사람에게 있는 그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분이시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도 하셨던 거고 지금 아트랩에서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질문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영역은 분석의 영역인가요? 상상의 영역인가요?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걸 그냥 답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는 분석일까요? 상상일까요? 저는 그냥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 네. 왜냐면 저희 진짜 어떤 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티셔츠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 이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그분들 쓱싹쓱 해가지고 티셔츠를 하나 디자인으로 딱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서 딱 입고선 제가 막 이렇게 다녔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AR 입혀가지고 제 눈에서 막 레이저가 쭉 나오고 막 손에서 광선검이 나오고 막 이런 걸 영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노시는군요. 네네. 저희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디자인 역시도 사실 AI나 공대나 이런 거 어울리려고 하면 그런 식의 어떤 창의성 재미를 갖고 놀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게 어색하고 그런 AI가 되게 좀 그렇지만 이용하게 되는 건 어쩌면은 와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포인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랑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그리고 기술적인 면모, AI나 이제 데이터라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상이 잡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자질이 단지 그냥 기능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분 역시도 왜 이 스타트업에 있겠어요? 이거 스타트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브랜드적으로 더 화려한 곳도 있고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분 역시도 비슷한 식의 어떤 미션 같은 게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AI와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굳은 심지가 있으니까 아직은 AI가 성숙하지 않고 프로덕트가 아직은 막 영향이 크지 않고 이래도 그 안에서 즐겁게 또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10년 동안 10년 넘게 계속 UX를 해오는 입장에서 지금 들으면서 조금씩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 유저 리서치를 할 때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파고드는 부분들이 있고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AI에서의 데이터는 이거는 잘못됐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테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총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흔히 뭐 인덱스 인터뷰나 이렇게 정성적으로 유저 리서치 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잘못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날로그잖아요. 네. 사람의 아날로그고 그 아날로그에서 조금 더 가까운 게 감성적인 영역일 수 있고 정성적인 영역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정량적인 것들이 발전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어느 하나가 끊겨도 사실은 그 사람이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나 뷰티라는 영역에 있고 이런 감수성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스킨케어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쇠붙이가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앞에 있는 정성적이거나 정성적인 니즈든 혹은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 이후에 있었던 과학이나 이런 UX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이 좀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견 제가 AI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계속 이 녹음 중에도 떠올려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이 확고한 이제 데이터의 논리의 인과관계 안에서 뭔가 디자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적합할 거라는 예상치가 좀 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아까 부드러운 연결 얘기를 했지만 결국 빈 부분이 그 AI 연구자나 개발자나 요 사이에 빈 부분이 있으면은 링크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그 중에서 과연 그럼 어느 부분을 꼭 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데이터나 AI나 뭐 이런 차원에서의 좀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가라고 치면은 그 예술가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중의 마음을 훔친 예술가도 있고 자신의 광기를 표출한 예술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저희는 그 예술가로 따지자면은 조금 더 과학이나 진리나 그 뒤에 흐르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디지털 또 아트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스펙트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만나 뵙고 디자인팀의 구조나 협업 구조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 데이터 분석팀을 가진 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마이닝이랑 분석을 해서 디자인팀에 넘겨주고 이제 PM이나 디자이너분들께서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제 UX 패턴을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팀이 있어서 그걸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고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는 적합하게 느껴지는 건 그냥 디자이너 자체도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거나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나 하는 지금 상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의 그 데이터를 대하는 일관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는 UX 디자이너의 기본 틀을 따르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AI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UX 디자이너 해결한다. 요 차원이 그냥 UX 디자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의 디지털 UX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디지털로 남을 테니까 그 디지털에 대한 그 불편함을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결국 그 불편함이 사실은 AI 연구자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과연 여기서 데이터가 흘렀는데 뭐가 부족해? 무슨 데이터를 모으면 너희가 AI를 만드는데 좋겠어? 이런 니즈를 양방향으로 이어주는 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테리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불현듯 생각이 드는 게 저희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주니어 디자이너분들이나 PM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UX 디자인을 잘 하면서 즉 본연의 그 프로덕트 디자인 스킬이나 UX 디자인 스킬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열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듣기만 했을 때는 주니어분들 입장에서는 허들이 좀 높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니어분들 입장에서도 AI 해보고 싶고 이런 데이터 활용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높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접근 못하. 안 되죠, 그러면. 근데 저는 네. 저도 너무 많이 듣거든요. 저도 이제 뭐 AI 주니어나 뭐 이런 데 가서 강연도 하고 하는데 네네. 신입으로서 그럼 어떻게 맞아요.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런 얘기들 하긴 해요.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되게 인재 밀도가 되게 중요하고 워낙 한 명 한 명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야 되다 보니까 주니어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들어가기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또 거기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AI도 진짜 눈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주니어가 한 번도 못 들어왔거든요. 뭐 네이버 부스트 캠프 출신도 계속 봤지만 한 명도 못 들어왔고, 뭐 웬만큼 해서 못 들어오는데 요즘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니어를 받으려고 하면서 네. 이제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AI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더라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어요.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 네. 예를 들면은 뭐 AI 연구자가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전처리를 확실하게 해주거나 데이터 후처리를 확실하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AI 모델을 줬을 때 실험 벤치마크 성능 비교를 확실하게 해주거나 뭐 이런 식의 한 가지 기능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도 조금 위험스러웠던 게 UX도 조금 하고 뭐 AI도 조금 뭐 이것저것 조금 건드리면은 그 사람은 조금 더 AI 스타트업에 가기가 쉽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니어면 사실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기도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상 물리적인.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UX를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UX보다도 뭐 비주얼적이든 브랜딩적이든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확률을 높이는 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머지는 사실은 교양 차원 혹은 어떤 협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차원 이런 식으로 가벼운 경험들을 늘려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브랜딩이든 UX든 확실하게 그 한 우물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AI 서비스나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에 대한 이제 호기심 혹은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든 그들이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혹은 그룹 안에서 뭔가 스터디를 해보든 이런 노크를 했던 것들이 같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면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예요. 그랬을 때 뭐 다들 말을 해요. 나 AI에 관심이 있고 테크에 관심이 있다. 나도 그런 거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 그냥 되게 피상적으로 혹은 그냥 겉핥기 혹은 뭐 그냥 남들이 대중적으로 보는 그 시선 정도로 관심이 있는 거구나. 그냥 말하다 보면은 막 굉장히 좀 뜬구름 잡거나 상상하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브랜드 디자이너라서 브랜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로 당장 AI 연구자랑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브랜드 자체에서 코어에 AI가 동작하는지 거기서도 고민이 깊고 관심이 깊었어.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랄까 그 양쪽 자원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장점이 있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기여를 하는 게 주니어로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냥 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 나 눈여겨보고 있었어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추구했던 그 과정들이 좀 느껴지면 참 좋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디자이너로서도 그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디자이너가 AI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테리님이 이 필드에서 지금 계속 좌충우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는 입장에서 디자이너들에게 최우선시 되는 역량의 우선순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스타트업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AI 스타트업에서 최우선시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AI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의 기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소수가 모여서 문제에 맞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것들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실 AI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와 AI 스타트업의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UX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비주얼이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UX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결국은 많은 서비스들을 접어야 되고 혹은 바꿔야 되는 것들인데 과투자해서 사실 비주얼을 만들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스타트업적인 실험들, 유저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 UX 디자이너의 기본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AI라든지 뭐 그런 데이터 흐름 이런 거에 대한 꾸준한 어떤 관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게 거의 미션스러우면 더 좋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저희 이군섭 디자이너님처럼 나는 진짜 AI를 세상에 접목시키는 디자이너가 되겠어라고 하는 미션까지 있으면 사실 그 많은 실패들의 난관들을 이제 넘을 수 있는 그릿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까지 미션이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UX 디자이너가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토픽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거기에서 맨 먼저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럼 UX 디자이너, 제가 만약 여기서 일하는 UX 디자이너라면 첫 번째로 시도해 볼 만한 지점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동 유도, 사용자 그 어포던스라고 얘기하는 사용자 행동 유도를 통해서 UX 디자이너가 이 서비스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유저들에게 그 유저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계속 축적시키는 일정한 그 서비스 패턴이나 UX 패턴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 중에 하나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반복적인 인간의 패턴을 AI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패턴 자체를 디지털로 축적하고 데이터로 축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 차원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냥 일반적인 유저 센트릭하고 다른 거는, 유저 센트릭은 사실 유저의 문제만 해결하고 반복적인 것들을 불편하면 해결해주면 반복적으로 할 텐데, 저희는 거기에 하나의 요구사항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쌓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어떤 AI를 만들 수 있고, 그럼 이 AI는 다시 돌아가서 유저에게 가치를 주기 때문에 더 유저의 그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피드백 한 가지 루프를 더하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더더욱 나은 결과나 나은 경험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세상에 왜 AI가 안 쓰이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그냥 이곳저곳에서 데이터를 한 번에 좀 돈 들여서 끌고 와서 레이블링해서 AI 만들어서 데모처럼 짜잔 하고 보여주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들도 그렇게 점점 쓰면서 진화해가는 그 루프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루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AI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테리님께서 진짜 여러 가지 경험 말씀해 주시고 관점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도 잘 이제 모르는 저에게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됐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주제를 커버하시면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뭐랄까, 이거는 뭐 사실 디자이너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라는 사람도 되게 이 아트랩이라는 특이한 어떤 뷰티라고 하는 불모지에 와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 차원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싶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뷰티를 하셨죠? 왜? 원래 뷰티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투자자들도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왜 뷰티 산업에 있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AI 반도체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모일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거 하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치 사막같이 말라있는 곳에 데이터의 우물이 터지고 그 우물을 통해서 조금씩 나무들이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도 그냥 다들 다들 선망하는 브랜드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같이 이런 미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꼭 저희의 미션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자기만의 미션을 가지고 그 디자이너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저희가 잠깐 지나갔었지만 그 디자이너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 주셔서 혹시 그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잘하는 부분은 AI를 잘한다. 못하는 부분은 뷰티를 모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진짜 저희는 뷰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UX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창업자가 그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뭐 디자이너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AI에게서 입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뭐 AI 연구자들, 뭐 개발자들 이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 뭐 앱 PM, PO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그 창업자를 잘 알건 아니면은 뭐 프로덕트가 되게 매력적이건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그 정도로 뭔가 임팩트를 주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뒤에서 계속 AI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역시도 그런 쪽에 역량이 부족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유저의 마음, 그 뷰티, 그 스킨케어하는 유저의 마음도 잘 알면서 UX도 굉장히 잘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저희한테 양질의 데이터를 끌어와서 AI 연구자들이 실컷 뛰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재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뷰티 화장품이라고 하면 정말 비주얼 디자인의 끝판왕이잖아요. 브랜드 디자인 끝판왕이고 거기에다가 AI, 사이언스, 테크, 뭐 앱, UX 다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역량을 요구하는데 그런 분을 모시기가 어렵다라는 차원이 좀 고민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중간에 했던 많은 내용들, 디자이너한테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몇 가지 포인트들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저는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 이메일 하나 남겨도 되나요? 예, 여기서 말씀 주시고 저희가 이제 네. 릴리즈 할 때도 네. 그 디스크립션에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 TRRY terry@artlab.ai이고요. 네.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쉽게 테리 태웅엄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어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저한테 그냥 DM 주셔서 뭐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에피소드를 릴리즈 할 때 함께 포함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랜만에 지금 녹음인데 이런 궁금했었던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어서 저한테도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함께 인사드리면서 일단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테리님 모시고 저희가 AI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테크, AI, 뷰티,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길 때 되게 감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깨달은 것들 혹은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다시 한번 디자인 테이블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자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